다섯 번째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시행자, 기계 구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는 이제 사업 시행계획과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 중지, 폐지하려는 경우 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만 해도 됩니다. 이 경미한 사항이란 게 무엇이냐? 정비 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할 때, 혹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 확대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포함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대지 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이 정도까지는 이제 신고사항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또 주거 전용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때, 세대당요. 그런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네, 사업 시행의 동의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에, 그 작성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포함 내용.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 예방 대책,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재건축 사업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이 재건축 사업에는 아예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7번째,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모든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계획 같은 게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외되고요. 건축계획 같은 거, 그리고 교육시설의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항상 이 뭔가 포함되는 내용을 찾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우자고 한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그 포함되는 내용들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나오면은 그런 이제 상식선에서, 그 이해한 내용선에서 시간이 남을 때 푸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무작정 찍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맞출 확률이 더 커지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또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데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그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재개발 사업인 경우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그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이고요. 그런 경우 이제 20%의 범위에서 예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치금은 청산금인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합니다. 예치금.
20%의 범위를 예측하게 할 수 있다. 100분의 30이면 틀리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 등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발할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당연히 해야겠죠. 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해갖고 잠시 뭐 1년이든 2년이든 지역 밖에서 전세로 혹은 뭐 다른 형태로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임시를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자금 융자를 직접 사업 시행자가 해주는 건 아니죠. 또 좀 더 이 부분을 임시 거주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거주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제3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까지 해줍니다. 굉장한 혜택이죠.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뭐 사용료를 받는다, 대부료를 받는다 그러면 틀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특례 조항들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안 사도 된다는 얘기고요. 또 재건축 구역에서 완해 특례도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재건축 구역에서 대지의 조경 기준, 건폐율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또 건폐율 산정 시에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해 줄 수 있다. 이런 좀 완화 특례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부분 쭉 읽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에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요. 또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뭐 조합 설립이 인가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봅니다.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맞는 답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맞는 답으로 나오는 경향이 크니까요. 쭉 한번 읽으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 계획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고 그것이 인가 고시가 되면은 정말 큰 산을 넘은 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먼저 바로 공사 착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정비계획의 특성은 분양 신청을 먼저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특징적인 거니까요. 이 부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들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이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분양 통지의 내용을 보면은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또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나오고요.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야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 또 정비사업의 종류 및 위치 면적,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 분양 신청 자격, 분양 신청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분양 신청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4번부터 10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분양 신청과 분양 공고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네, 뭐 시험에 뭐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런 게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만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에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30일의 범위에서 아니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아까 여기에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손실보상해주고 이제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즉,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이런 자하고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숫자가 아까 분양 신청 기간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기간, 그 다음에 재결 신청, 매도 청구 소송 제기 기간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끝난 다음에 그 분양 공고를 하죠. 그때 이제 120일 내로 분양 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합니다. 통지 및 공고. 그 다음에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20일 내에 1차례 연장,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근데 이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안 되면은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60일 이내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숫자가 120, 3, 6, 20, 90, 60일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입체 완지 그 신청 기간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어떨까요? 이제 정비법에서 이제 나오는 숫자예요. 인가고시, 분양신청, 그 파트에서 나오는 숫자인데 120만 원 주고 통삼겹살 샀는데 육질이 96. 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120일 내에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하고요. 그 다음 통지 및 공고하고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분양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은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20, 3696, 120, 3696, 120, 3696. 네,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몇 번 이제 그 반복을 하면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진짜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요. 무슨 이해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서 그냥 뭐 좀 무식하고 우스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기하시는 게 장땡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법이 어렵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면은, 이 분양 신청이 종료가 되었으면요, 그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이것들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물론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 시장 군수 등에게 그냥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뭐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이런 게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그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또 뭐 신고만 해도 되는 경미한 사항도 한번 읽어보면요, 아, 이래서 경미하구나 하다는 정도 느낌이 올 겁니다. 뭐 계산착오, 오기, 누락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 정정인 경우. 근데 단순 정정이라 할지라도 불이익 받을 자가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불이익 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런 경우 이제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관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변경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변경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경미한 사항이고,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 뭐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지만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 또 불이익 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만 하면 되죠. 신고해야 한다. 네, 여기는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 시험에는 불이익 받을 자가 있는 경우라고 나왔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관리 처분 계획 이제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분양 신청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달라라고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세워질 아파트에 대해서, 그 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이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현황, 환경, 그 밖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당연한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증환권, 감환권.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분양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적절하게 줄여서도 할 수도 있고, 너무 좁은 경우 이대로 했다가는 뭐 아파트 진짜 반의 반 쪽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넓혀서, 그러니까 유도리를 발휘해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이렇게 좀 넓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 좁은 것들은 그냥 돈으로 주고 끝낸다는 거죠. 현금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분양 설계의 기준은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주택 공급에도 어떤 원칙이 필요하겠죠. 먼저는 주요한 원칙은 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1주택. 그래서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한 개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한 주택만 공급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하지만 또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2주택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3주택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인데, 자,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겁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뭐 규제할 필요가 없는, 굳이 1주택으로 한정 질 필요가 없는 이런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당연히 예외가 되겠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 이런 경우 이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요. 2주택 공급하는 경우는 이 부분,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개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요. 이렇게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공급받은 1주택은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 혹은 알선할 수 없다. 전매 알선할 수 없다. 또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리 처분 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또 이 자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 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때 이 보류지에는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사항과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당연히 공급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분양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국토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외에는 임대주택이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형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분형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네, 여기서 이제 신문지상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나오는데요. 개념을 좀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뭐냐면은 이제 토지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소유. 대신 건물은 일반인에게 분양.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가 대지 플러스 건물로 가격이 형성되어서 그 대지에 대한 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싼 건데 그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구매를 해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토지는 여전히 공공이 가져가고요. 그 건물에 대한 이제 가치만 계산을 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을 뭐 반값 아파트 그렇게 이제 흔히 불리기도 하죠. 뭐 보금자리 주택 뭐 그런 식으로도 불리고요. 그래서 아직 뭐 입법 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을 5년,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충족했다 그러면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이렇게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 간 거래로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장점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한 장점이 좀 강화될 그런 예정인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저희 시험하고는 아직까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입자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자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바닥 면적이 40m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래서 지난 시험에는 이제 요게 가로놓기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구토를 했어요. 그래서 구토 사건이 일어났다. 9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 4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뭐 다시 똑같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나온다면 답을 찾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좀 전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지분형 주택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개념이 아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적지만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분형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일부분, 그것은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일부분만 이렇게 분양받고 그 나머지 토지의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주택을 말해요. 약간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지분형 주택은 재산권 행사나 재건축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게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하죠.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하지만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는 지분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그 지분형 주택은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는 달리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권리를 통해서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뭔가 좀 그 재건축 같은 걸 하려면 그만큼 관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불확실하다.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뭐 그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두 개가 좀 이렇게 달라진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고 10년의 범위에서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공사 착수라는 개념이 있던 건물을 이제 철거하면서 공사가 착수되는 거죠. 싹 비워내고 새로운 건물을 토지 성토 단계부터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는 기존 건물의 사용 수익의 정지 단계부터 건물의 철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사용 수익이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사용 수익 그런 권리들을 중지시켜 놓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가 들어갑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요. 그런데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가 착수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서 이제 받는 게 준공인가죠. 그런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이 지급하고 이전 등기까지 하면 최종 완료가 됩니다. 이 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목적물이 다 지어진 후에 이제 그 준공인가를 받는데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 공사인 경우 이때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 군수 등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인 경우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준공인가 신청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동별, 세대별, 구획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대지 측량하고 그 다음에 분할 절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한다. 대분통. 대지 확정 측량을 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분할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렇게 분할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또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건축물별로는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이 청산금은 이제 증환지를 한 경우에는 그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될 거고요. 징수를 하겠죠.
어떤 경우는 이제 감한지 줄여가지고 그 가치를 줄여서 바꿔주는 경우에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행자가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그 사이에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당연히 뭐 규모, 위치, 용도, 이용사항,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장, 군수 등의 사업 시행자는 이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이 시장, 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 그때 위탁할 때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의 소멸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음 날부터 5년간.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와 비교해서 암기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비법에서는 청산금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청산금으로 소다오.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호는 자이사러 그렇게 얘기했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82페이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비용의 부담 부분은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